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주식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거렸습니다. 나스닥이 3.08,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S&P가 2.37, 다우가 1.3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주요 이슈를 보게 되면 인플레 우려에 반등 랠리 하루 만에 급락이 나왔다. 미국 증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하루 만에 급락. 영국 재무장관 경질 전날 급등 나스닥 마이너스 1.2% 하락 출발하였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뉴욕 증시 급등 하루 만에 털썩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이다. 이유는 물가가 안정화될 기미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물론 하락이 떨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다시 때렸다. 두 번째,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였다. 이 두 가지가 당분간은 작지 않은 시간 동안 시장의 노이즈와 큰 파고를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 반등의 확률이 높겠죠.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오는데 다시 꺾였다. 자, 잠시 나스닥의 차트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나스닥에 지금 보시는 게 주봉 차트예요. 제가 지금 하나 선을 그어놨는데요. 주봉이거든요. 그동안의 쌍저점, 요 라인이에요. 요 지지가 강했는데 요거를 깨버렸어요. 확실하게 까버렸습니다. 즉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이 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라인은 지지가 강하지 않아요.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지지가 강한 곳은 요쪽이거든요. 야, 이쪽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고점. 자, 그리고 여기 이 라인이 지금 공간이 열려 있죠. 결국 이 부분 안에서 안정화를 취해야 될 텐데요. 나스닥이 흔들거리죠. 이게 흔들거리니까 사실 흔들거렸던 이유는 첫 번째는 미 국채 시장이 크게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국채 시장이 흔들거린다는 거는요. 금리가 급등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 국채 금리가 급등에 나오면 시장 금리가 폭등을 해요. 시장 금리가 폭등에 나오면 가계와 기업들이 자금줄이 잠기죠. 더불어서 주식 시장이 당연히 최악의 악재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크게 흔들거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야 이 두 가지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왜? 얘네가 물가를 명분으로 하고 있잖아요. 물가를 명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시장이 돌아나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CME 페드워치에서 이미 0.75%는 11월 달에 기정 사실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0.75%를 넘어서 1%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그 부분을 프라이싱 하는 중이고요. 크게 흔들거리고 있다. 당분간은 노이즈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는 안정을 좀 취했고요. 셀트리온은 그나마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미 그 파고를 지나가면서 목적지에 도착한다. 매크로 이슈 때문에 흔들거리는 이유가 있다면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이다. 자, 미국 국채 10년물이 4%가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4%를 훌쩍 넘었다. 그렇기에 당분간은 시장이 힘들어 보입니다. 국채 시장 10년물이 떠버리면 답이 없어요. 자산 시장에는 크게 답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하루물인데요. 엄청나게 튀어버렸어요. 4%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당분간은 시장이 크게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 10년물로 봐도 섰어요. 섰고요. 3개월물로 한번 볼게요. 3개월의 흐름을 봐도 지금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게 계속 갈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계속 가게 되면 시장은 계속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를 좀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1442원 고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1442원 최근에 계속 고점을 돌파해 나가고 있어요. 당연한 부분이죠. 미 국채 금리의 급등,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원화의 사상 최저 약세를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달러의 가격이 113.2 전고점에 다시 한번 찔끔 떨어졌던 게 다시 찔끔 회복을 하였고요. 이 전고점 돌파가 눈앞에 두고 있어요. 다행히 유가가 조금 떨어졌어요. 유가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감산이 아니라 안정화가 돼야 유가가 좀 떨어져야 많이 폭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떨어져야 물가에 대한 안정화가 나오면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명분. 그래야 세상이 안정화를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물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시장 위기론 둠스데이 예측한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고했었어요. QT 제고하라. Q 위에 반대한 말이죠. 양적 긴축.
양적 완화, 돈 찍는 거의 반대말은 돈을 수거하라. 이거에 대한 재고 아래의 승복 사설을 게재했는데, 자, 블룸버그는 걱정할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양적 긴축이 문제이다. 여기서 핵심만 보시죠. 자, 뭐냐? 머니마켓 매니저들은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손실을 더 낼 수 없으니까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들고 있던 채권도 팔아야 할 판입니다. 연준, 미국 중앙은행도 채권을 팔고 QT를 한다는 것은 채권을 판다는 얘기죠. 보유하고 있는 걸. 그리고 은행도 채권을 팝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더 올라갑니다.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죠. 즉,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요, 채권을 들고 있는 채권, 미국 국채, 얘를 팔면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식이죠. 더불어서 한국과 지금 외환시장에서 신흥국들과 각 국가들이 달러의 보유 비중을 외환 보유에서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 국채, 얘를 매각을 하고 있죠. 일부. 그렇기에 미 국채 계속 하락할 확률은 높아져서 금리가 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면서 매물을 부르고 시장은 무너집니다. 채권 수익률, 즉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면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 시장이 직격탄을 받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둠스데이, 최후의 날은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면 금리가 급등을 한다. 이거는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면 그때서야 스탠스가 바뀌게 될지, 이전에 바뀌게 될지, 물가가 안정화가 되면서 또는 물가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스탠스가 전환될지, 시스템 리스크로 가면서 전환될지,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큰 흐름에서 그렇고요. 현재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국채는 금융 시스템의 기본, 미국 국채 위기, 과장된 표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국채 시장이 크게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지금 세상이, 지금 시장이 크게 출렁출렁거리고 가고 있어요. 거듭 언급드리고 싶지만 셀트리온은 이 모든 파고를 뚫어갑니다. 시장은 지나간다. 그렇게 매크로가 시끄러울 때마다 가격을, 회사에는 내부적인 위기가 악재가 아무것도 없죠.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셀트리온 주가가 하락할까 해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자, 셀 동행하는 사람, 셀트리온과 동행하는 사람, 자, 이분 주주분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빅테크 주가가 다 박살났어요. 금리가 급등하면, 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박살이 나죠. 자,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빅테크를 비롯해서 메타, TSMC, 마이크론까지 다 박살이 났는데 바이오 주가는 그나마 약보합권에서 선방을 하였다. 제약바이오주는 전반적인 경기 방어주의죠. 그런 와중에도 바이오 제약 주식은 늘 해왔던 그대로 뉴욕 시장의 큰 폭락과 상관없이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바이오 제약 주가는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의 영향보다는 고령 인구의 증가가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고령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바이오 제약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월요일 셀트리온 주가가 하락할까 해서 마음 조이지 마시고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금 더 덧붙여서 언급을 드릴게요. 하락하건 떨어지건 올라가건 이미 매크로에 대한 부분은, 흔들거리는 부분은 지나간다. 떨어지면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다. 회사에는 악재가 없다. 내부적인 리스크가 없다. 그런데 대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가격이 싸지면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계좌 정보로 인해서 내가 마이너스가 나면 손실이 아니라고 했죠. 팔지 않으면 이게 허상이라고. 왜냐하면 정고점 돌파까지는 그냥 동행하시라고요. 거듭 언급드리지만 멘탈을 다지시고요. 시간은 지나가는 부분이고 정고점 돌파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생각을 드렸죠. 이유는 2조, 4조, 5조, 6조, 10조까지 라인업에 다 나와 있다. 더불어서 램시마 SC의 파괴력을 여러분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유플라이마 또한 고농도, 퍼스트무버, 그 다음에 보관 능력,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경쟁력이 탁월하다. 통증이 적다. 그렇기에 많은 전 세계에 있는 학회에 참여했던 의학자나 그리고 관계자들이 최고의 의약품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매크로는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니까요. 매크로에 흔들거리지 마시고 떨어지면 싸게 매입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은 거다. 이 마음으로 본업에 충실하면서 에너지를 이쪽에 분산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규 파이프라인 CTP44 다발성 골수종,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2020년 코리아바이오 인베스트에서 기부회장님께서 발표한 자료의 한 페이지입니다. 공정 개발 중인 제품이 9개, 세포주 개발 중인 제품이 6개, 이들 중 8개의 신규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신약은 별도로. 그래서 2028년 상용화, 2029년 상용화, 30년 상용화, 이 자료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2027년, 28년, 29년, 30년 스크랩을 하신 거죠. 그날까지 2068님께서. 그래서 2028년, 2029년, 30년 그 기준점으로 해서 CTP44 다발성 골수종, CTP53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55 판건성, 52 판건성, 57 지지혈증, 그리고 40 유방암, 45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56 중증 습진. 이 중에 오늘 첫 번째 시장으로 다발성 골수종 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료를 남겨주신 거예요. 2030년까지 매년 최소 1개의 제품 런칭을 목표로 한다. 쭉 라인업이 다 나와 있죠? 이미 악템라까지는 다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있고요. 제품화를 기다리면 되겠죠. 2023년, 2024년, 2025년 셀트리온의 미래는 정말 밝습니다. 그렇기에 가시권에 들어가고 있고요. 실적 성장 기반유에 3사 합병을 한다면, 매크로가 안정화된다면 가장 파괴력 있게 숫자가 증명되면 날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4년 이상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고점 돌파할 때까지는 마음을 비우시고 차분하게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에서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증식하여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자,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죠. 여기서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1차 치료제로는 레블리미드, 그리고 포말리스트 등 경구형 치료제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 시장은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2차 치료제는 카빌조밉, 보르테조밉, 익사조밉으로 프로테어 억제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은 항체 치료제가 출시되면서 항체 치료제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항체 치료제 시장이 출시가 되면서 항체 치료제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겠죠? 2015년에 출시를 하였다. 그래서 현재까지 출시된 항체 치료제는 2가지 제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현재 다잘렉스, 그리고 앰플리시티 용어인 것 같아요. 존슨앤존슨과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에서 개발을 한 거죠. 이 2가지 항체 치료제가 있는데, 이 2가지 다 2015년 11월 FDA 승인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되었지만 존슨앤존슨의 제품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은 경구용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다잘렉스라고 하는 지난 2분기 무려 약 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시장 규모, 현재 규모로 그것도 11.2조의 매출이다. 엄청난 시장이죠. 엄청난 시장입니다.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타켓을 아마도 존슨앤존슨이 하고 있는 이 다잘렉스, 요걸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파이프라인 CTP4 시장은 어느 제품의 바이오시밀러일까요? 이미 시장에서 밀린 제품은 아니겠죠? 당연히 존슨앤존슨의 타켓을 하는 바이오시밀러이겠지요. 그리고 다잘렉스와 유사한 기전에 혈액암을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자료에 공정 개발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전 임상 단계에는 진입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내년 또는 내후년에 인체 임상을 시작하면 2028년에는 시장 출시가 가능한 일정입니다. 자, 트룩시마를 통해서 혈액암을 개발한 경험이 있죠. 우리 셀트리온은요. 그러나 존슨앤존슨의 추가 특허에 따라 출시 시기가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일수록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제형, 제조 및 용법 등에 관해서 온갖 추가 특허를 등록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시장은 2021년 약 200억 달러,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200억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면 약 28조 정도 되겠네요. 약 30조에 육박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2027년에는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플라이만. 휴미라와 현재 기준으로 맞먹는 시장이죠. 이 정도 보면 현재 출시라면 CTP44가 출시되는 2028년에는 전체 시장에서 항체 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잘렉스의 선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블록버스터급 제품들만 골라서 개발하는 셀트리온의 안모음믹 전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은 성장이 폭발적으로 한다. 이제 2조 대에 있어요. 성장 폭이 정체가 되어 있죠. 그쵸? 정체가 되어 있는데 레큐노라가 터졌다면 터졌겠죠. 더 빨리 갔겠지만 아쉽게도 숫자를 뽑아내진 못했습니다. 큰 폭에. 그리고 4조를 넘어서 10조를 넘어서 15조를 넘어서 라인업이 다 나와 있다. 저는 이 과정까지는 확실성의 영역이 있다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성장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가치주로 전환될 때가 이때가 1차 목표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차트상으로 슈팅 나올 때가 또 1차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기준점에 따라서. 그리고 가치주로 전환되더라도 세계적인 빅팜으로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그때는 배당과 그리고 미래의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을 셀트리온이 담당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즉 평생 투자가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임직원들과 오너와 함께 주주와 함께 만들어 나갔던 부분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주와 그리고 회사와의 이간질을 했던 공매도가 떠나가는 부분이죠. 10년의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그들은 끝내기 위해 지금 바닥권에서 열심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수니까요. 이들이 공매도 세력이고 이들이 선수이자 이들이 타짜니까요. 이들이 마음대로 지난 10년 이상을 주물러 왔기 때문에 이들은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모았고요.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모아왔습니다. 바닥에서 올해 내내 개인만 털려왔죠. 150만 주 가까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물량이 다 넘어가고 있죠.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흔들림 없이 셀트리온의 미래는 다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 10월 14일 기준이고요. 0.77. 자, 역사상 최저 수준을 거의 깼어요. 신용 잔고 비율은. 그만큼 위에서 누르는 세력이 물량이 가볍다. 그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자, 헬스케어도 거의 바닥권이죠. 1.30 변함이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또한 1.27 신용 잔고 비율이고요. 자, 그리고 대차 잔고를 셀트리온 기준으로 잠시 보고 갈게요. 찔끔 늘었더라고요. 3만 1000주 찔끔 늘어서 차트상으로 보면 이 부분 고점과 저점에서 약간 중상단에 현재 잔고가 있어요. 대량으로 푹 줄고요. 1000만 주 아래로 푹 줄고 현재 825만 주 언저리에 있다. 공매도 누적 잔고와 크게 유사한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월봉, 셀트리온의 역사가 담겨 있는 차트인데요. 자, 보면은요, 상장을 하고 늘 끊임없는 대외적인 노이즈는 많이 있었죠. 자, 2011년도 유럽발 재정위기, 2014년도 벤 버냉키의 긴축 발작, 자, 그리고 2015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상했을 때 크게 시장을 흔들거렸죠. 16년도에는 영국발 브렉시트와 그리고 중국발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은 크게 흔들거렸고요. 상하이 미락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노이즈는 있었고요. 또한 2018년에 미국발 금리 인상 사회와 미중 패권 전쟁과 실적의 바로 정체의 역성장 그리고 지금 매크로 이슈라는 거죠. 그러나 크게 보면 흔들거리지만 이미 주가는 바닥권에 와 있다. 뭘 두렵겠습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면 20만 원 밑에서는 보지도 말고 담으시면 돼요. 이 근방입니다. 이 근방이에요. 이 근방에서 열심히 담으십시오. 열심히. 지금의 한 주는 앞으로의 3주, 4주, 5주로 돌아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성장하는 기업은 수많은 대회에 폭풍과 파고를 뚫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내부적인 적이었던 그 내부를 흔들었던 바로 공매도가 중심이었죠. 찌라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치게 만들고 끊임없이 포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지들은 괴롭혀왔죠. 얘네가 떠나간다. 자,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자, 이제 대항해가 각각의 목적지에 따라서 하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제가 언급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적어도 4년 이상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께서는 정고점 돌파가 나올 때 1차 목표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항상 감사합니다.